내장 지방은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 장기 속에 끼어있는 지방이에요. 전반적으로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특징 중에 섭취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뱃살을 빼시려면 야식을 먹더라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나이 들면서 뱃살만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이라 그래가지고 뱃살이 자꾸 나온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나이살이라는 용어는요, 정식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그 살이 주로 뱃살로 모여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살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모든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만 생기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기초세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깁니다. 여성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르몬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여성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폐경기, 완경이라고 하죠. 이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호르몬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닥을 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요, 폐경이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바닥 수준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초중반이 되면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찌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가임기 때는요, 골반 쪽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체형이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남성하고 똑같이 이 뱃살이 나오는 체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이면서 여성들은 폐경기 즈음이 되면요, 없었던 병들이 다 생겨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성인병의 전초에 다다르면서 성인병이 실제로 생기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각종 이제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이제 뭐 성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남녀 공이 다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 중에 여성들은요, 너무나 급격히 생기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육 감소예요. 근육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아프고 또 근손실이 자꾸 생기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의학계 쪽에서 논의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근육이 너무 빠지게 되고,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비만은 더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몸의 혈당의 저장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근육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숨 쉬고 배설하고 먹고 잠자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활동하지 않을 때도 쓰는 에너지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젊었을 때는 아주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이들 보면은 뭐 겨울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건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몸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을 크게 나누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어디든지 잡으면 잡히는 요것이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이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에 있는 장기 속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온갖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호르몬 조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면요, 내장 지방에서 뿜어내는 온갖 사이토카인들, 나쁜 물질들이 뿜어 나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의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뱃살이 찌게 되는 중년에 있어서의 또 나이살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뱃살이 찌는 이유가 다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살찌는 부위가 다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대부분 이제 살이 찌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의 여성들을 보면은 살이 쪘을 때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살이 찌면요, 무조건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초기에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성인병의 이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은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주로 쌓이다가 나중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폐경기 정도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부위의 변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찌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배만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적절히 일을 해주고 들어가서 쉬고, 그럼 췌장도 같이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인슐린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인슐린이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그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면 대사증후군 유형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깊은 속에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의 또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비만이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요, 뱃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게 돼요. 뭐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체내의 공복 인슐린 레벨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대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대사를 이루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 단백질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마른 비만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이런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뱃살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을 빼고 근육을 올리려면요,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걷기만 하시거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늘지를 못합니다.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근육이 혈당을 머금었다가 뿜어냈다가 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머금지 못하고 내장 지방이 더 쌓이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늘 틈이 없어요. 뭐 어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계속 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내장 지방이 찐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이 찌는 분들 중에서 운동 방식이 좀 잘못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너무 하시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찔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수면과 스트레스예요. 우리 내장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수면을 못 취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몸이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지금 현대인에게는 이 내장 지방을 쌓는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내가 내장 지방이 정말, 뱃살이 정말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항상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 산책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식단을 꾸릴 때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정말 강조했잖아요. 단백질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뱃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이 풍부해야 뱃살로 가는 지방이 줄어들고요, 근육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의 섭취량을 정상인에서 봤을 때는 kg당 0.8에서 1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0kg의 성인이라면 60g 정도가 되겠죠. 0.8에서 1.2g이니까 약 1g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요구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1.5g 이상 드셔도 됩니다. 60kg의 성인이라면요,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도 돼요. 또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수육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 시금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의 요구량, 만약에 60g이나 70g 정도 되는 단백질의 요구량이라면 이 요구량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20-30g씩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20-30g, 점심에 20-30g, 저녁에 20-3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혈당이 안정화되어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뱃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식단의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죠.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과일을 갈아낸 주스, 이런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상승하게 만들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들은 이런 빵떡면, 과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아니라 통곡류 위주의 적절한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야간 탄수화물 제한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야식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야간에 야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요, 우리 췌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밤사이에는 원래는 혈당이 안정화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 레벨도 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 야식을 먹고 나면요, 혈당이 요동을 쳐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계속 밤새도록 이제 인슐린이, 췌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췌장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들은 정말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인슐린 감수성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절히 나와서 적절히 활동을 하고 우리 몸에서 쉬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이외의 시간에는 간식 같은 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또 좋아지게 하려면 간헐적 단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정도의 완전한 공복 시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이런 공복 시간을 잘 만드시고요, 거기서 성공을 하시면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쭉 만들어 간다면 인슐린이 아주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고 푹 쉬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줄이는 식단에는요, 이런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하길 추천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냥 정상적인 체형이고 약간만 살 더 빼면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의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 대상이 있어요. BMI라고 하죠. 키 몸무게로 계산한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요, BMI가 27 이상이면서 30이 안 되더라도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BMI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이제 고도 비만인데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전혀 살이 안 빠지고 각종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 이제 식사 조절을 하고 싶은데 식욕 통제가 안 된다. 밤에도 야식을 시켜 먹고 막 자다 깨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인근 병의원에서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일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실제 진료실에서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뱃살에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대사의 문제를 잘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요, 수면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뱃살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노력 여하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면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를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이제 회사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즐겁게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또 밤새도록 OTT 영화를 볼 거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하는 분들은요, 수면 시간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수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결국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일도 많고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시고 산책이나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생활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종교생활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갖고 계시는 것,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뱃살을 빼시려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뚱뚱했고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상태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뚱뚱했고 계속 뚱뚱했습니다. 물론 요요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저는 1년 반째 지금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유지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연시라서 조금 먹다 보니까 살짝 한 2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증량을 했는데 제가 한 또 이틀 3일 만에 바로 증감을 해서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68kg에서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쪘을 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당뇨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이 뚱뚱하게 계속 찌니까 88kg까지 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MRI도 찍고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하늘이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체력 소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고 나니까 좋아진 점이 있는데, 일단 체력이 올라갔고요, 지방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지 못했던 어지러움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가 20대의 몸으로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다이어트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살이 찌는 원리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살이 찌는 원리. 다들 많이 먹어서 찐다. 물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그 에너지가 인슐린을 만나서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 공급이 되면 이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잖아요.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저금하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버리지 않고 이걸 저금합니다. 첫 번째 저금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또 다 저장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지방은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이제 예금이 많아요. 예금 두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은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드시고 많이 드시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반대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이 연소가 될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살은 어떻게 빠지느냐?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쉽니다. 인슐린이 쉴 때 첫 번째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글리코겐에서 가지고 옵니다. 글리코겐 방금 저장했던 예금 기억나시죠? 예금에서 뺐습니다. 뺐쓰다 보면 결국은 글리코겐은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먹어버리면 그게 다시 포도당 리셋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돼서 리셋이 돼서 다시 글리코겐, 다시 지방 축적, 이 순서 때까지 리셋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언가를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 연소까지 가지 않고 리셋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제가 줄여서 5가지로 줄였는데요. BTS 다이어트라고 저는 이 책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B, 배드 푸드 스탑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을 유지해서 그 지방 연소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슬리핑 웰, 즉 잘 자야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정말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B로 돌아오는데 B는 그 배드푸드 스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이죠. 운동은 살을 뺄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없이 하면 다시 요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즉 스트레스 지수가 향상되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그 혈당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거나 살을 잘 찌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2가지 원리를 알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음식인데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 7가지를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게 앞글자만 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밀, 술, 튀, 초, 나, 담 7가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정제당이라고 하죠. 이 정제당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즉 축적 빈도가 빨라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요즘 무설탕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설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밀입니다. 밀가루, 대표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7가지 중에 앞에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피하려면 이 2가지를 최대한 많이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7칼로리거든요. 보통 탄수화물은 4칼로리, 그 다음에 그 단백질도 4칼로리, 그렇지만 지방 9칼로리죠. 그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걸 엠프티 칼로리, 즉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술을 먹을 때 술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안주가 있죠. 그래서 나쁜 음식들을 같이 불러오는 데다가 술까지 먹기 때문에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튀김인데요. 튀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산화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을 먹기 때문에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수분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트륨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다. 그 다음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안에 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죠. 밀가루도 들어가 있죠. 나쁜 기름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소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마지막 담배는 왜 넣었냐면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담배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에 좋지 않고 잠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가급적이면 끊으시라.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7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시라. 권장하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단기 다이어트보다 장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한 일이 없다면 장기로 빼셔야 되지 장기로 빼신다면 몸에 무리가 오고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입맛에 맞는 채소를 찾으셔야 돼요. 탐색전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그 채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상추라든지 파프리카. 제가 브로콜리가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전까지 정말 맛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채소들을 쭉 찾았어요. 그리고 당근 라페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고요. 그 다음 버섯으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 영양소가 좋은 음식으로, 자연식품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탄단지라 그러죠. 단백질 중에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닭다리가 있으면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소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소스를 약간 가미하세요. 당이 적은 소스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계란도 원래 좋아해서 계란이나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것들도 먹었고 정말 좋은 거 두부입니다. 두부는 졸여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어를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일본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재워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먹긴 한데 연어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 단백질류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아래 위로 먹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렌틸콩이나 병아리 콩류를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콩류를 좋아했고 복합 탄수화물도 좋아했어요. 이게 입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셔보시고 여러분 입맛 콩을 싫어한다면 콩을 빼세요. 왜 억지로 먹으면 참고 먹으면 오래 못해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미 꽤 괜찮았는데 의외로 이번에 발견했던 게 뭐냐면 귀리였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죠. 귀리도 저 입맛에 오독오독한데 저는 맛있었어요. 다양한 잡곡류들까지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만 더 하면 단백질 쉐이크 있죠. 물론 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 안에 단백질을 잘 못 찾았을 때는 저는 단백질 쉐이크는 보충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라 이건 아닙니다. 보충용으로 조금 허기가 진다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단백질이 모자란다 할 때 단백질 쉐이크까지 드시면 아마 일주일 딱 해보시면 살이 쭉 빠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효과 본다라는 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자주 먹으면 리셋이 된다 그랬죠. 자주 먹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즉 식사하셨으면 포만감 있게 그때 연달아서 다 먹으세요. 물론 나쁜 음식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무언가를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특히 간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한 4시 정도 되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버리면 다시 리셋. 특히 밤에 야식 드시면 리셋. 자주 먹지 않는 게 첫 번째, 빨리 통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면 위에 코팅이 되면서 혈당이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야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식사 때 충분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서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 먹어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쉬운 다이어트가 되지, 다이어트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쁜 음식을 제외하고 잘 드시고 영양가 가득 드시고 살짝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드실 때는 충분히 드시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단 중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다이어트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본인이 오랫동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극단적이거나 막 무작정 굶는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거나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시면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12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그 63가지 팁을 넣어놨거든요. 그 팁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가서 큰 무게를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무게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목표를 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 적고 건강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암까지 유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잡아가신다면 나중에 병도 안 오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